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6번 강의가 되겠죠. 오늘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 입찰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입찰서에 기재할 입찰 금액을 산정해야 하겠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얼마 써내면 돼요? 그런 말입니다. 얼마를 적어내야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그야 당연히 남들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되겠죠. 그래서 최저가에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넣으면 될까요? 물론 아니죠. 합당한 금액 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심리적 저항선을 깨는 것과 금액 결정에 있어 상향식으로 할 것인지 하향식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이라 하면 옛날 짜장면 한 그릇에 1,000원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보면 몇몇 중국집에서 1,000원이 아닌 990원으로 가격을 큼지막하게 써서 내걸어서 손님을 꿰었죠. 1,000원이나 990원이나 겨우 10원 차이라서 그게 그건데, 그래도 사람들은 1,000원 하는 집보다는 990원으로 써붙인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1,000원을 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은 안 받아와요. 그냥 나옵니다. 그거이 바로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도 최저가가 1억 원일 경우 많은 사람들이 1억 원에 바짝 붙여서 금액을 써냅니다. 1억 50만원, 1억 100만원, 1억 150만원. 어떻게든 싸게 산다는 생각에 매여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때 과감하게 1억 1,000만원을 써내면 낙찰을 받게 되죠. 불과 몇백만원 차이지만 그런 금액을 써내기가 초보자들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금처럼 경매 물건이 적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첫 기일에 늘 와서 100%를 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107% 선에서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경매 물건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첫 기일에는 오지 않고 한 번 유찰이 된 두 번째 기일부터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일에 와서 입찰을 한다고 해도 낙찰가는 대부분 거의 100%에 근접한 곳에서 형성이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첫 기일에 와서 나홀로 입찰을 해서 100%를 약간 넘기는 금액으로 여유있게 낙찰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금액 산정에 있어 상향식이라 하면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저 입찰가에다 세금과 비용 그리고 수익률을 더하여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경매 정보 매체에 나와 있는 인근 물건의 낙찰가율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는데요. 이 방법은 경매는 시세보다 한참 저렴하게 낙찰받아야 한다는 대부분의 초보자들이나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건을 확보하려는 임대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향식이라 하면 현 시세,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익률을 차감하고 비용을 감안하는 방법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요즘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하향식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6개월도 넘는 기간 전에 이루어진 감정가격은 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급등 시기에 아파트 같은 것의 입찰가를 산정함에 있어 최저가가 얼마이니 거기에 얼마를 더하여 얼마에 응찰하려 하는 것은 낙찰과는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최저가를 아주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은 현재의 실거래가와 같은 금액으로 질러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게 마련입니다. 또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 역시 하향식 방법을 선호합니다. 또한 감정가가 오래된 사건 역시 하향식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실례로 2년 전에 사건 번호가 들어가 있는 최저가 1억짜리 빌라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감정가는 2년 이상 지난 것이 되겠죠. 그때는 또 경매 물건이 많아서 대부분 2차 기일에 사람들이 입찰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그 물건은 첫 기일에 60명의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1억 6천만 원을 써낸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경매 전날 그 옆의 호실이 1억 7천만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격은 차라리 무시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하향식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은 임장활동 시에 해당 물건 부근의 중개업소 등에서 거래 시세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거는 물건 나온 게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그 중개업소에 대부분 거품이 끼어 있는 가격이니까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조회 사이트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사이트 같은 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죠. 자, 이제 입찰 금액도 결정을 했으니 입찰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아있죠. 아무리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권리 분석과 임장 활동을 힘들게 했어도 입찰 당일 입찰서 작성해서 실수를 하여 무효 처리가 되면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서 작성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확히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경매법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담력이 커서 경매법정에 처음 가서 입찰을 한다고 해도 실수를 할 염려는 전혀 없고 자신이 있다고요? 글쎄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제가 앞의 강의에서 말씀드린 입찰 가격 기재에 있어서 그 실수한 사항들 있죠. 뭐 동그라미 하나를 더 써서 10배의 가격으로 응찰을 하였다든가 숫자 3자를 완전히 눕혀놓아 짝꿍댕이를 만들어 놓았다든가 동그라미 위에 삐침을 그려 6자를 만들어 무효 처리가 되었다든가 그런 것 말고도 입찰 법정에서 개찰을 하다 보면 매번 실수한 입찰표들이 여러 장씩 나옵니다. 좌측에 입찰 금액 기재란이 있고 우측에 입찰 보증 금액 기재란이 있는데 그것을 좌우로 바꾸어 입찰에 기재해서 입찰 금액란에 입찰 보증금을 기재한 것도 있고 또 대리인 입찰 시 기재를 잘못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하다 어떤 분은 입찰 금액을 기재하면서 중간에 있는 숫자 하나를 다른 색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입찰 금액을 원래 하는 대로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숫자 하나를
파란색 볼펜으로 기재하였더라고요. 저도 개찰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개찰할 때는 주로 기재사항에 있어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과 또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숫자의 중간에 하나가 비슷한 다른 색으로 기재한 것을 사실상 잘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모른 채 최고가를 써낸 그 사람을 낙찰자로 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법원에 기록과 입찰서를 모두 넘겨주고 경매계에서 검토를 하여 사법보좌관이 매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발견해서 결국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 황당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찰하러 갈 때마다 강심제와 총명탕을 먹고 가야 할까요? 물론 아니죠.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비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책에도 안 나오고 일반 강의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초보자에게 있어서 경매법정은 입찰서를 작성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초보자에게 있어서 경매법정은 입찰서를 작성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매법정에 가서 입찰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냐고요? 집에서 하거나 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인가요? 경매법정에 익숙해지기 위해 그래서 몇 번 가보라고 하였었죠. 그때 가서 입찰서와 입찰 봉투, 입찰 보증금 봉투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 입찰을 하실 분들은 공동 입찰 신고서를 함께 받아오고요. 경매법정을 구경하러 갔을 때 가져오지 못했다면 적어도 입찰 그 전기일이나 그 전주에 가서 꼭 받아오되 여분으로 한두 장 더 받아오는 것이 좋겠죠. 사무원이 왜 그렇게 여러 장을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니 나는 입찰할 물건이 여러 개여서 그런다. 그렇게 둘러대고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럼 굳이 그것을 또 따지지도 않아요. 단 공동 입찰서는 법원에 따라서는 입찰서 옆에 놔두지 않고 그 사무원에게 이야기해야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공동 입찰서를 입찰서와 같이 놓아두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무원에게 달라고 해서 받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가져온 입찰서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작성하면 잘못 기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입찰 금액 기재는 입찰 금액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5자와 8자, 7자와 9자, 그리고 0자와 6자를 기재할 때 애매하게 기재를 하여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리인이 가실 경우에는 입찰서 앞면에 본인과 대리인란을 모두 기재하고 입찰서 뒷면의 위임장도 정확히 작성을 한 다음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을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가끔 인감도장이 아닌 엉뚱한 도장을 찍어 그 막도장 있죠 왜? 그런 도장을 찍어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발급을 받아 같이 봉투에 넣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함께 넣어야 되겠죠.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입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공동입찰자의 지분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그중 어느 한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의 대리인으로 기재를 하지 않으면
공동입찰자 전원이 법정에 가야 합니다. 법정에 모두 가셔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매수할 경우 공동입찰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부가 함께 법정에 가야 되는데, 만약 부인만 갈 경우에는 입찰서 앞면에 그 본인 기재란에는 별지 공동입찰 신고서 기재와 같음 이렇게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뒤쪽 위임장에 그 본인란에 남편의 인적사항을, 대리인란에 부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남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이론 강의가 모두 끝난 후 나중에 그 별도로 그 강의 시간을 마련해서 그런 서식을 이렇게 띄워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경매법정에 가서 미리 입찰서 용지를 그 가져온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그것을 이게 보면서 들으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입찰서를 모두 작성하셨으면 거래은행에 가서 입찰 보증금액을 수표 한 장으로 인출하여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고 사건 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입찰서 그리고 대리 입찰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 관계 서류와 함께 입찰 봉투에 넣은 다음 입찰 봉투에도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입찰 당일 경매법정에 가서 분위기를 보며 구경을 하다가 입찰함에 입찰 봉투를 넣으면 되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법계에 있는 사무원에게 입찰 봉투를 주고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입찰 보증금 수취증과 함께 입찰 봉투를 돌려받아 그 입찰 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입찰 봉투를 그 풀로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개봉 사무원이 그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풀로 붙이지 말고 그냥 가져가서 그 입찰함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입찰은 끝난 것이죠. 입찰 후에는 법정에 앉아 계시다가 개찰할 때 그 입찰한 사건의 사건 번호를 부르면 앞으로 나가 개찰 과정을 보고 낙찰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이 되면 집행관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무원에게 거기 가서 입찰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해준 후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으면 되고, 낙찰이 되지 않았으면 그 아까 사무원에게서 받은 수취증 그것을 사무원에게 다시 주고 입찰 보증금 봉투를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입찰과 개찰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꼭 원하는 물건의 낙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